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G7의 충격적인 발언. 2.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 3. 한국은 세계의 무기고가 되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해 G7 가입이 추진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 인니에서 열린 G20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G10에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삽시다. 일본이 이제부터서라도 자신들이 한문난 짓거리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세계 강대국의 모임인 G7.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G7에 있었으나 그 위치가 최근 받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일본을 갈아치우고 한국을 G7에 올려야 한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심지어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표가 일본을 선진국으로 볼 수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곧 있으면 일본을 대신해 아시아 최강자의 위치에 오른다는 한국의 상황. 한국의 눈부신 성장과 현 위치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굳은 표정의 일본 총리는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요. 침통한 그의 표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읽은 언론들은 일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확인했죠. 드러난 진실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3년 이래로 선택된 1만 2천 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1만여 개의 데이터 왜곡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부가 데이터 조작을 통해 수치를 바꾼 것이 확인된 것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상 최악의 데이터 위조에 대해 별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GDP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GDP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일본 GDP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 된 것인데요. 8년간의 데이터가 과대 집계된 것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 집계되는 통계자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당연히 201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표에 대한 재점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사이토 데스오 국토교통상은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매우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답하며 데이터 훼손에 대해 최대한 바로잡을 것이며 앞으로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해선 어떠한 계획도 언급하지 않았죠.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답하지만 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산출하는 데 있어 실수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몰랐다는 설명보다 정부 주도로 조작한 숫자가 정권 교체로 인해 들통났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공교롭게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부터 재임을 했고 2020년까지 임기를 마쳤는데 데이터 조작이 이뤄진 시간과 아베 총리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아베 전 총리의 포장수리, 기시다 총리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발각된 것이죠. 대체 왜 일본은 실제보다 더 부풀린 GDP를 만든 것일까요? 이는 일본이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버블 시대의 영광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죠. 위대한 일본을 주장하며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나가고 싶었지만 경제 지표를 포함해 일본은 더 이상 세계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뒤처지는 일본을 무섭게 따라 붙으며 세계 무대에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냈죠. 개발도상국 신분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로 등장하는 한편 문화 콘텐츠 차원에서 한국은 주요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며 일본이 해내지 못한 일을 손쉽게 해냈습니다. 라이벌인 한국이 계속해서 격차를 좁히며 잘 나가는 한편 일본은 내세울 것 없이 답보 상태만 반복하는 것을 아베 정부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재임 기간 GDP 데이터를 조작하면서까지 한국보다 더 위대한 일본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고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베 전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발전하지 못했고 결국 부풀린 데이터와 비교해도 한국이 월등히 앞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OECD가 발표한 회원국 평균 임금 조사 결과는 이를 여실히 드러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결과 평균 연봉 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400만 원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국 평균 임금이 4,814만 원이라면 일본은 4,414만 원인 상태입니다. 2000년대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임금 비교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100만 원 이상 평균 임금이 더 높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이 한국보다 400만 원 뒤처진 현실이 드러났죠. 1인당 명목 GDP는 현재 한국이 일본보다 15% 낮지만 이것도 2027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사나 경제연구소 니케이 센터 제이커의 분석에 따르면 2028년에는 한국에 이어 대만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바라봤죠. 1인당 노동 생산성 역시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83,373달러를 기록했는데 반해 일본은 78,655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이 앞서 나갔습니다. IT에 뒤처진 일본의 아날로그 사랑이 초래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플랫폼 비즈니스와 IT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가 기존 제조업보다 더 높아지면서 제조업 중심인 일본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1인당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올해 자료 조사를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못한 생산성을 기록합니다. 한국 제조업체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은 96,312달러를 기록했지만 일본은 95,852달러로 한국은 제조업 강국 일본의 생산성도 초과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정책의 핵심 전문가로 활동했던 노구치 유키오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20년 후의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초월당한다고 말하며 일본의 미래는 확실히 지금과는 다르며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금도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다고 말하는데요. 양국의 임금과 1인당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라는 정량 지표만 아니라 대학 수준과 영어 능력 면에서도 한국에 비해 일본은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죠. 스위스 국제경영계 아이발대학원 임드에서 최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앞섰습니다. 2020년 전자정보 기준 순위에 있어 한국은 전체 2위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14위를 기록하며 IT 분야에 매우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토플 점수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 한국은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국제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는 G7의 위치에 있는 일본이 과연 G7의 위치에 적합한 국가인지 물으며 한국으로 G7 위치를 바꿔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G7 회의에 한국이 미국의 정식 초청을 받으며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G7 자리에 참석, 한국의 위상을 드러냈죠. 갈수록 추락하는 일본의 위치를 본 미국 어떤 고위 관료는 한국을 G7에 올려야 한다며 일본 지위를 갈아치우고 한국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미국 정계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첨단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을 특별히 방문했는데요. 한국 주요 기업들 관계자를 쭉 만난 페르난데스 차관은 LG에너지솔루션과는 별도 미팅을 가지며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파트너이자 리더라 말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일 것을 암시했죠. 더불어 한국이 지금보다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언급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 통상 정책을 이끄는 무역대표 부유스터 대표도 10년 만에 한국을 방한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죠. 한국을 지칭해 미국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이자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언급과 함께 앞으로 한국의 위치는 더욱 높아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공고한 상황. 최근 삼성전자가 2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미 텍사스에 위치한 테일러시에 짓겠다고 말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했죠.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보답을 약속하며
뜨거운 환영을 보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혈맹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조하고 있다지만 미국과 활발한 경제 협력을 하기보다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며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죠. 아베 전 총리가 중국을 향해 경고를 날린 것에 대해 중국이 분노하자 일본 당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돌발 행동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 대신 한국을 G7에 올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G7 협의체는 올해 연말에 열리는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한국을 초대했습니다. 중국 압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을 초대한 것이죠. 일본은 한국의 참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며 완곡한 거절을 했으나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는 여러 서방 선진국들이 일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예전 같은 위상이 아닌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기사의 내용에 대해 망상의 기사이며 몇 년 안에 한국은 파탄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GDP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바라본 일본 네티즌들은 룩셈부르크가 1인당 GDP가 높으니 가장 선진국 아닌가? 비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며 현재 일본이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데이터가 왜곡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뼈를 깎는 악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뒤처질 상황에서 일본은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7년이 되면 일본은 지금과 같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있을 수 있을까요? 향후 미래가 기대됩니다. 한국이 일본을 아득히 초월해 일본 대신 G7의 위치에 오르기를 바라며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발전하는 한국의 성장세.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 단연코 군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무기 창고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NP는 지난 6일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평론가 중에 한 명인 중국 해공군사학술연구소의 이걸리걸은 한국의 무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보면 해당 무기의 생산 기술을 상대국에 전수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상대에게 파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AS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이유가 해당 무기를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생산 라인까지 현지에 제공해줍니다. 튀르키예 터키를 포함 외국의 생산 라인들이 한국보다는 못하니까요.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이 무기 판매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앞지르는 것입니다. 이러자 현재 무기 수출국 4위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중국 언론들이 요즘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망령뉴스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한국의 방산사업 세계 4위로 도약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더니 14일 소우뉴스는 한국이 세계 4위 무기 20국이 뇌리하는데 과연 한국은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만 봐도 상당히 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는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국의 무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던 중국의 CCTV는 최근 9월, 10월 연달아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각종 무기 및 판매 방법에 대해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이 현재 한국에게 바짝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수출 호조에 대해 눈부신 실적을 거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원천 기술이 없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기술을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명한 군사평론가 송해창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오히려 한국의 기술 집약과 계승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가 무기 판매에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설계사 혹은 장인들, 제조업자나 기업들은 산업화가 진행 발전할 때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핵심 멤버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투자만 이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서방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한국은 설계사나 기업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단결력이 더해지니 돈은 알아서 입금되는 것이고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 예컨대 탱크, 장갑차, 자주포, 함정 등 그들이 만들기만 하면 돈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칩을 포함해서 또다시 미친 듯이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한국의 무기 발전 및 국방공업 생산 라인 체계에 관해 토론을 이어가던 중 앞서 등장한 군사평론가 송이창은 한글의 유인정과 특징성이 한국의 군수산업 기업들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논리를 펼쳐마는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함축적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을 봐도 늘 많은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작은 것을 봐도 그 안에 암시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한자 안에 포함된 것들이 많죠. 한글을 보면 수많은 부분들이 각종 조사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논리와 낭만도 있습니다. 이게 일어와 다른데 일어는 너무 복잡하고 반드시 한자를 이용해 그 깊은 뜻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소리만 내도 뒤쪽에 있는 동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수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길지도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말하죠. 이러니 쉽게 이해가 되고 길게 붙여서 말하지 않아도 세밀하죠. 여기에 많은 유연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화적 독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곧 한국의 문화이니까요. 말할 때 보면 한국어를 들으면 농담이지만 중국의 어느 성의 방언처럼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한글 안에 그들만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CCTV의 군사 관련 프로그램들은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 장비 대다수는 외국의 성숙한 기술을 빌려간 것이며 그 예로 T-50 고등 운영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설계를 맡았고 엔진 등 핵심 설비도 미국에서 왔으며 K-이응표 전차 변속기는 독일 기술이다 라고 전하는 등 기술력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 라는 논조를 중심으로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무기기술의 집대성인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 지난 10월 12일 이러한 평가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21세기 202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5세대 전투기 KF-21 스텔스 전투기가 2021년 처음으로 시제기가 출고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수공업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0, 20년 단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전체 항공공업 기술자들과 설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이 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한국의 항공공업 산업이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KF-21의 전체 생산 라인을 보면 부품의 조립까지 포함해서요. 레이더까지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능동형 정밀 접근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더 기술 역시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기술적 도움을 일부 얻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연구 개발했다는 것은 큰 비약적 발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의 저런 장점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생각 좀 하자. 한국산 무기가 서방으로 팔려나간다는 것은 한국 무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한국이 말하는 문자라는 것은 중국어 발음 기호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 불과해. 한글이 유연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아직도 한자로 쓰나요? 한국이 최근 무섭게 발전하긴 하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적수야. K9의 판매량을 이해하려면 화웨이 핸드폰이 잘 팔리는지 삼성폰이 잘 팔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중국의 성급 도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선박, 군수, 자동차, 반도체들에서 세계 선두에 있으니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 하겠어. 만만히 볼 나라가 아냐.
최첨단 제조나 정보화 쪽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에서 저런 문기를 만들어내는가 보면 배울 점이 문명 있단 말이야.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군수산업처럼 다른 분야들도 모두 잘 돼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